신축 아파트에서 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이 휘는가 하면은 벽면이 뒤틀리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지하 주차장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2008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건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천혜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사실 아파트 관련된 건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요새 아파트가 처음 지어지고 분양받아서 입주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설레고 들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는데 하자가 발견되면 네. 정말 그 이상의 고통이 없어요. 맞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모르고. 근데 일단 하자라고 우리가 법적으로 말하는 그 정의가 뭔지 이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도 사실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해서 하자 때문에 좀 고통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네.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거는 사회 통념상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기능상 또는 안전상 또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갖춰야 될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을 하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능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누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당연히 기능적으로 누수가 없어야 될 아파트지 않습니까? 비바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물이 새고 있다면 당연히 하자가 있는 것이고요. 또 안전상으로도 벽에 금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파트에서는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 문제가 되었던 사건 같은 경우는 지난달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는 분양 계약에서 우리는 조망이 정말 좋은 바닷가가 보입니다 라고 했는데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심리적인 부분도 고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자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입주한 아파트에 부실 시공이 있다. 네.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경우에는 사실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본인 혼자 개인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다 같이 대응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말 좀 큰 어떤 하자가 있어서 건설사는 수리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데 내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도저히 수리 못하겠고 그냥 야, 나 돈 다 돌려주고 이거 니네 가져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나 너무 감정이입했나요? 경험담이시죠? 아니, 경험담 아니에요? 아니고, 네, 감정이입 좀 해봤습니다. 네. 예. 이런 경우에는요? 맞아요. 예, 정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거기에서도 동일한 법리를 도출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그만한 금이 같다라는 것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이제 차이를 두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법원의 경우에는 그 객관적인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가지고서는 판단을 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 감정이 예민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주관적인 모든 불만족을 해소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면 사회 일반인들이 이 정도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기준이 무엇일까라는 관점에서 법원은 접근을 하거든요. 그것을 바로 이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의 법리라고 합니다. 목적 달성 불능의 법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그러면 일반인들께서는 궁금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 도대체 목적 달성을 언제 불가능하냐?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해제가 인정된 사례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그냥 고쳐서 쓰라라고 판결이 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제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주상복합 건물 같은 경우에 그 상가가 1층에 있었는데요. 집 표면보다
1층 상가가 1.5m 정도 낮았던 겁니다. 아. 예, 그런 경우에는 도저히 그 영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해지가 인정되신 사례가 있고요. 또 경치에 대해서 분양 광고물을 할 때 우리는 뭐 바다가 훤히 보이는 뭐 그런 아파트입니다라고 광고를 했는데 바다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거나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제 해지를 인정을 해주시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거의 거짓말에 가까웠던 그렇습니다. 모양이죠. 예. 아, 그러니까 해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여지를 열어뒀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이런 게 있던데요. 예.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3년, 5년, 2년 이런 기간이 금방 흘러갑니다. 그런데 분양 주체들이 평생 아파트를 책임져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이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하자의 종류별로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에 반드시 하자 보수 청구를 하셔야만 그 보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셨을 때마다 바로 시공사나 시행사에 통지를 하셔서 우리에게 하자가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라고 하신 후에 모두 모아서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소송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새 또 그 시공사도 시공사인데 네. 인테리어하고도 소송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추가 요금을 요구한다거나 뭐 다 별도라고 해놓고 빼놓는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 또는 이제 날짜를 정확히 맞춰야만 하는 상황에 있는데 그걸 맞춰주지 못해서 영업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기대했던 수준에 미달하는 그런 시공을 해놓고 금액은 확정 금액이니까 달라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한 건을 지금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한 군데 발주를 하려고 하면서 견적서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공사 같은 경우에는요, 좀 인테리어 금액이 다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가였는데요. 아주 작은 글씨로 별도라고 적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밑에 네. 단으로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것을 세세하게 보지 않고 합계란에 볼드 글씨로 쳐 있는 부분만 아마 보실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 공사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 집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별도인 것이 좀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별도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금액에는 전체 인테리어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사 날짜 때문에 공사 날짜가 꼭 맞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꼭 그 날짜에 해주십사 하는 내용을 집어 넣으시고 그리고 이행을 지체했을 경우에 지체 상금을 좀 약정을 하셔서 좀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날까지 못하면 예. 얼마를 배상하겠다. 예, 통상적으로 매 1일당 0.01% 뭐 이런 식으로 약정을 하시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더 많은 배상을 받기 위해서 저 인테리어 업자가 애초부터 네. 나한테 사기를 칠 작정을 했다. 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사기죄로 좀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까? 사실 사기죄의 구성 요건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을 하려면 업자가 애초부터 기망을 하려는 의도로 기망행위를 했다라는 부분을 모두 고소인 쪽에서 입증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든 공사는 했는데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대부분은 다투시게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공사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도망을 갔다라고 하면 사기죄가 성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애초부터 공사를 할 의도도 없이 돈만 받아서 이렇게 선금을 받아서 갔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공사를 했는데 미흡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기죄의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 이 소송을 시작하는 건 시작하는 거고 네. 내가 집은 그래도 멀쩡히 수리를 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처음에 공사한 그 업체는 이미 꼴도 보기 싫은 상태일 테니 네. 다른 업자를 불러서 수리를 하고 동시에 소송은 진행하고 네. 그래도 됩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때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기존 공사업자와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신 후에 다른 업자와의 새로운 계약 관계를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책임 소재에 대해서 판단을 서로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존 업자와 그 책임 소재에 대한 그 공방을 문서로 어느 정도 하신 후에 그 업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을 하셔서 계약 관계를 해소를 먼저 하시고 그러고 나셔서 후속 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참 쉬운 일이 아니군요, 이게. 그렇다면 인테리어 공사를 체결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업자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상에 그 등록을 자주 변경하는 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인 키스콘에서 상호를 입력하셔서 이제 그 사업자의 정보를 개략적으로 파악을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 사업자 명의하고 입금 계좌가 동일한지를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선금을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적절하게 공사 진행 단계에 따라서 금액을 주셔야 손해를 최소화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잔금은 반드시 일부라도 입주를 하신 후에 며칠 있다가 주시는 방법을 좀 강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며칠 있으면 하자들이 좀 나옵니다. 그것들을 보시고 잔금을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계약 체결하실 때는 견적서 거기에다가 별도 추가 비용 없음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요 자재의 경우에는 어느 업체 것을 사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화장실의 경우에는 어떤 자재들을 사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계약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